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먼저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부분은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게 기계적인 목표를 무리하게 설정하려 했다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거듭 호소드립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국민 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수준으로 재조정되도록 직접 결단해 주십시오. 야당과 보수 언론은 혹세무민과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우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 정치권도 뜨거운 모습입니다. 정부는 보완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만 쉽지 않아 보이죠. 어제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어본 데 이어서 오늘은 정부 입장을 듣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 잠시 후 만나봅니다. 일단 노회찬 원내대표가 출국 전에 드루킹 쪽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이야기고 자신은 전혀 돈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떠났기 때문에 현재 정의당으로서는 노회찬 원내대표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믿는다.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 씨의 측근이 노 원내대표 측에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에 대해 정의당에서는 믿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최강병기에서 이래 정황 살펴봅니다.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기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아이들이 남겨진 숙제, 명령,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숙제를 이룰 때까지 반드시 그것을 해내고 우리 아이들 곁으로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유경근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세월호 유족들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만의 판결인데요. 아이들이 남겨준 숙제, 오늘은 우리도 같이 고민해봅니다. 박내군 4.16 세월호 연대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그립고 너무 보고 싶어요. 정말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2016년 4월 14일 용인시 한 어린이집 앞에서 5살 된 혜인이가 차 사고로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을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로 하늘로 간 아이의 이름을 붙인 혜인이법.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의 응급처치를 의무화한 어린이 안전기본법인데요. 지금 국회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표창원 의원의 1호 법안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국벤져스는 표창원 의원입니다. 7월 19일 목요일 이동희 뉴스정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당체 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정면승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연결해서 정부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입니다. 차관님. 예, 안녕하세요. 이성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내년도 최저임금 10.9% 올해에 비해서 올랐고요. 네네. 2017년과 같이 비교하면 29.1% 올랐다. 그러니까 사용자 측도 특히 자영업자들은 올해 10.9% 오른 것도 문제지만 작년하고 합치면 너무 많이 뛰었다. 이렇게 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마 사용자 입장에서는 많이 올랐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 있고, 예. 실제 굉장히 경영상에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이 국정과제가 그야말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좀 보장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가계 소득을 높여가지고 내수를 진작을 시키고 경제를 좀 키워서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이런 선수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과제들은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 속도는 좀 조절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상인들의 어려움들은 너무나 정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애로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2020년까지 10,000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 지금 올해 나온 거 보면은 그 공약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도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러게 보면 지금 정부는 사용자 측, 노동자 측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노동자 측에서는 최저임금이 좀 덜 올랐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요. 예. 즉 2020년에 이제 1만 원 달성을 하려면 한 15% 이상이 올랐어야 되는데 10.9%이 못 올랐다라는 면에서 결국은 우리가 국정과제 대통령 공약을 2020년까지 1만 원 하겠다는 것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고요. 뭐 말씀하셨던 대로 대통령님께서도 일단 19년에 인상률이 10.9% 결정됐기 때문에 1만 원 달성이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라고 이제 대통령이 사과를 하신 바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야당과 보수 언론이 혹세무민하고 있다.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 좀 침소봉대하는 면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어떤 언론에서는 뭐 7급 공무원들 월급하고 최저임금과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뭐 하던데. 네네. 그렇게 공격당하는 것에서 뭐 정부도 나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부, 야당이나 보수 언론에 주장하는 거 보면 이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예, 모든 문제들을 사실 최저임금에다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신 부분들은 이거는 조금 불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옳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지금 현재 계속 이제 이른바 우리가 뭐 을과 을의 싸움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을과 을의 문제보다는 여러 가지 이른바 갑과 을의 문제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갑과 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방법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법도 많이 이제 정부가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뭐 상가임대차법이나 지역 상권 활성화법 등등들이 조금 통과가 되고 난다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중소형사 상인들의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당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회에서도 조금 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통령이 가장 신경 썼던 게 일자리 문제인데 지금 나오는 고용 지표를 보면은 계속해서 안 좋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았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 최저임금이라는 게 사실은 최저임금에 고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건 굉장히 오래된 노동 경제학의 숙제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도 보면 이게 노동연구원이나 KDI 쪽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일단 최저임금 자체가 특별히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근데 뭐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저연령층의 알바생들, 그다음에 음식 도매 숙박업이나 이런 쪽에 있는 취약한 업종들은 상당히 이제 고용이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뭐 연구 결과는 자체하고라도 나름 그런 문제가 있단다면 저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나름의 보완책들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들도 있고 저희가 그 청년을 비롯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많은 대책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꽤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한 거에 대한 효과가 있을 텐데, 정부가 단번에 이렇게 그 효과가 오진 않는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언제쯤 가시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른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내수가 좀 분야기도 굉장히 커지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뭐 금방 1, 2개월 또는 6개월 정도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봐야 할 텐데요. 그게 뭐 중장기적으로 뭐 3년, 4년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로서도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건 이런 소득주도 성장들은
반드시 뭐 중장기적인 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효과를 낼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부가 얘기한 소득주 수도 성장, 또 최저임금 대폭 인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임금 노동자들이 월급을 좀 제대로 조금 많이 가지고 가서 내수가 선순환되면 결국은 자영업자들한테도 그게 혜택이 간다, 이득이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우리 네네. 그 국민들이 그 2년 3년 뒤라고 얘기하면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른바 이제 우리가 그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내수가 좀 진작이 될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상인들도 뭐 물건이 많이 팔리고 사업이 잘 되면 거의 결과적으로 경제가 성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어서 즉시 어떤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게 결국은 뭐 한 2, 3년 이렇게 지나면서 중장기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최저임금에 관련해서는 뭐 재벌이나 대기업보다는 결국은 그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타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5인 이하 근로자를 쓰는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해달라, 이게 지속적으로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까? 예, 지금 이제 금융을 차등 적용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한다면 그게 법 개정 사항인데요. 여러 가지 규모별, 업종별로는 지금 이제 법에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업종별로 차등 적용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요.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규모별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등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다면 일단 법 개정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 국회 협조도 필요한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던 뭐 을과 을의 싸움이 아니고 갑과 을의 싸움이 되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프랜차이즈에서 가맹비를 받아간다거나 뭐 임대료가 높다거나 이런 문제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이거든요. 결국은 이것도 법 개정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일정 부분 법 개정 사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재까지 개정되어 있는 법들도 있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법 개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차관님, 정부가 당장 이 소상공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라든가 지금 또 실시하고 있는 거라든가. 예,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5인 미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10인 미만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만 금년과 같은 한 3조 원 규모로는 가도록 국회가 작년에 예산 결정할 때 그 의견을 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일단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우리 인건비 보조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이 4대 보험 가입하는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보험료들을 일정 부분 저희가 드리는 그런 불거리 사업이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어제 발표가 됐던 소득 장려 EITC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EITC나 이런 부분들도 일단 시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가게 또는 중소 상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움된 정책들을 좀 홍보가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일자리 안정자금 같으면 상당 부분 이제 홍보는 좀 돼 있고요. 그런데 거의 한 22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홍보는 상당히 돼 있다고 보고요. 금년도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나타났던 문제들은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고 홍보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카드 수수료 문제도 일단은 카드 수수료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카드 회사들하고의 관계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시행 중인 것 중에 이른바 서울페이처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카드 수수료 부담들이 없도록 하는 그런 대안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저임금 시행 자체가 내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보완이 될 거고 현재는 저희가 금년도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그 연례 행사처럼 그 끝없는 논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 공익위원 측 중재안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한데 네. 그 이 시스템을 좀 고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지적이 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자체가 현재는 노사 공익으로 각각 9명씩 27명이 돼 있는데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작년에 최저임금 그 제도에서는 TF라고 있는데요. 그 TF 그건 주로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소속이 돼 있는 공익위원들 또는 다른 이제 전문가들 구성되어 있는 그런 TF였는데 그런 쪽에서도 논의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처럼 노사 공익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다수의 의견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국제노동기구 ILO가 추천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뭐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현재 그 시스템들이 가야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최저임금 이야기를 지금 계속했습니다만은 저희 어제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진보 지식인 모임 교수님과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그분들 네. 주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고용 상황이 계속해서 심상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네. 그 재벌 쪽으로 좀 편향되는 정책을 쓰는 거 아니냐. 결국은 재벌 도움을 받아야 고용이 좋아지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던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예. 저희들은 이른바 이제 노동 존중 사회라는 이름으로 여기 뭐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고용에 대한 대책은 계속 세우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이제 경제 하반기 운영 계획 어제 예. 정부에서 발표했던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했던 게 고용이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예, 그렇죠. 예, 핵심 사안들이고요. 그 저희가 뭐 3월 15일 날 청년 일자리 대책도 만들었고 1년에 여러 가지 일자리 대책을 만들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이었습니다. 예,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최강 변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코너 시작합니다. 그 전에 댓글 좀 소개할까요? 저희 방송이 굉장히 균형 잡힌 방송 아니겠습니까? 진보와 보수. 문자로 의견 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 반응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앱으로 혹은 또 인터넷으로 의견 주시는 분들은 다 진보적이에요. 얼마나 균형 잡혀 있습니까? 네, 오늘 그 앞에 오늘 고용노동부 차관과 인터뷰를 했는데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입니다. 알바 인권은 있고 자영업자 인권은 없는 듯합니다. 9190님 말씀이었고요. 2737님 아직은 임금 인상하면 안 돼요. 소상인들 어쩌라고. 예. 또 8328님 미국은 최저임금이 더 많지 않나요? 예, 여러 가지 의견들. 1716님 정책은 환상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와닿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최저임금이 이런 주요한 이슈가 된 것도 어찌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과거 또 이런 비슷한 논란 한번 있었습니다. 주 5일제 시행할 때 나라 망한다 그랬었죠. 그러면서 당시도 뭐 야당에서 들고 일어나고 또 보수 언론에서 5일이라고 먼 나라를 큰일 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정착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혼란의 와중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할 때 정부가 잘 살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냈으면 바랍니다. 이동형의 정면 승부만큼만 균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완벽하죠. 네. 자, 조대진 변호사 박상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특검이 경공모 관련자 2명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2차례 전달했다. 산채서 2천만 원, 운전기사에게 3천만 원. 진술이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저희 이 자리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용이 구체화됐다라는 것 같고요. 2016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이제 2016년 4월이 총선이었으니까 바로 직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회찬 지금 정의당 원내대표가 그 자주 등장했던 산채라고 불리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여기서 2천만 원의 정치 자금을 직접 받았다. 그리고 또 나머지 3천만 원가량은 서울에서 쇼핑백에 담아서 그 노회찬 후보가 당시 경남 창원에 출마했죠. 경남 창원까지 가서 부인의 운전기사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 이것이 이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복수의 그 경공모 관계자들로부터 진술을 받은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 의견에 대해서 노회찬 의원 측은 아니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죠?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 오늘 이제 지금 저 노회찬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함께 손을 잡고 미국에 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정미 당 대표가 대신 이제 발언을 했는데 노회찬 원내대표가 미국에 가기 전에 분명히 나를 믿어달라. 전혀 그런 일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5천만 원 건은 한번 불거졌다가 무혐의 난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사실 때문에 경찰이 조사를 했었는데요. 지금 뭐 드루킹 측에 있는 도모 변호사가 구속된 그 부분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이 도모 변호사가 이 관련된 5천만 원이 전달됐던 부분을 증거로 위조해서 마치 전달이 안 된 것처럼 증거로 위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무혐의가 났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증거를 조작했던 그 부분들이 이번 특검 조사에서는 그게 허위였다, 위조된 사실이었다라고 지금 밝혀지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전달됐을 가능성도 지금 이제 개연성이 이제 생긴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도모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줬던 걸 안 줬는 것처럼 증거를 위조했기 때문에 증거 위조 혐의. 그렇죠. 거기다가 공무집행 방해까지. 그렇죠. 경찰 수사를 방해했으니까요. 예. 어떤 증거가 나올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도 변호사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오석가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당사자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노회찬 의원과는 경기고등학교 동기동창. 그렇기 때문에 개연성은 있다 아마 특검이. 네. 이렇게 보고 또 증언이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뭐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드루킹 측에. 예. 근데 이제 그 드루킹 측이 지금 경공모 회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조금 구체적인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경위라든지 금액이 쪼개져 가지고 각각 당사자한테 뭐 통해서 운전기사를 통해서 노회찬 의원의 아내에게 전달이 됐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물론 가공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조사를 해본다면 쉽게 확인될 수 있을 부분이어서 조사가 된다면 또 그런 개연성이 있다면 확인이 된다면 이건 상당히 좀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모 변호사 지금 영장 실질심사 받고 있죠. 그렇죠.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오늘 저녁쯤 나올 것 같고요. 사실상 이게 뭐 제가 제 입장에서는 구속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조사 과정에서도 되게 범행 자체를 다 부인하고 있고 이게 조금 이렇게 막 격앙된 반응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예전에 또 관련된 증거를 위조한 또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봤을 때는 구속해서 조사를 계속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장이 청구된다면은 발부가 된다면. 발부요.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은. 네. 법원에서 지금 특검이 혐의를 잡고 있는 도모 변호사에 조금 인정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게 꼭 구속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이제 거고. 구속 수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고 수사를 한다라는 취지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성향 이런 부분들은 재판부가 좀 주의 깊게 보겠다라는 취지 정도로 인정을 했다라는 그 정도 부분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원내대표단이 방미 일정으로 미국에 갔는 노회찬 의원이 돌아온다면은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조사를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정의당이 굉장히 지지율이 창당 이래 최고치를 계속 찍으면서 고공행진 중이었는데 예. 마침 이제 이 일종의 불똥이 튄 걸로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사자인 인물이 최근에 그 논란이 됐던
그 국회의원들 뭐 특수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을 눈먼 돈이다 이러면서 이제 없애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청렴한 이미지가 굉장히 대중들한테 그 어필이 됐던 정치인인 노회찬 원내대표가 하필 이런 지금 정치자금 관련된 것과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으로서는 다소 곤란한 상황이고 마침 오늘 이제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계속 이제 승승장구하던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이 조금 내려갔죠. 예. 그래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를 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노회찬 의원 소환조사 불가피. 김경수 지사도 뭐 한 번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와야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뭐 그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예전 보좌관이죠. 보좌관이 자택하고 그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금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 분석 조사를 토대로 해서 보좌관에게 이제 추궁을 할 거고요. 김경수 지사가 본인이 돈을 받은 거를, 그러니까 보좌관이 돈을 받은 것을 언제쯤 인지했는지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추궁을 한 뒤에 이제 김경수 지사를 부를 것 같습니다. 예, 특검의 수사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른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딸이 허위 취업으로 고액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만 5년 동안 4억 원이라고요? 네. 그 김무성 의원한테는 딸이 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 자녀들이 좀 돌아가면서 뉴스에 계속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는 큰 딸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둘째 딸이 이제 교수 채용 과정에서 의혹이 일어서 이제 뉴스에 한참 나왔는데 오늘은 큰 딸이고요. 큰 딸 이제 김 씨가 그 이제 시아버님이 하는 회사죠. 그 NK라는 회사가 있고 NK라는 회사는 이제 조선 기자재, 그러니까 배 만드는 데 필요한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고 그 NK라는 회사의 자회사 더 세이프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차장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근데 이제 출근은 대부분 하지 않고 매달 300만 원 좀 넘는 돈을 일종의 월급으로 받았다라는 게 이제 그 문제 제기였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2012년부터 2년 동안은 중국에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 이제 NK의 그 중국 현지 법인하고 한국 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 일종의 따블이죠. 돈을 동시에 2배를 받았다 해서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이제 전해졌고요. 그래서 적발 직후인 2014년을 빼고 김 씨가 5년 반 동안 받은 금액이 말씀하신 3억 9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이제 받았다라고는 지금 추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급여를 그것도 고액으로 지급했다. 그러면은 이건 뭐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생활비를 그렇죠. 회사에서 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회사 측에서는 이게 뭐 본인 싼짓돈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 배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단지 이 돈이 그 본인 며느리 이쁘다고 해서 준 그 부분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비정상적으로 돈을 운용을 했네. 그러면 다른 쪽으로도 돈이 나가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필히 체크해야 되고요. 그 부분도 수사를 할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에게만 이렇게 허위로 월급을 지급했을까? 아니면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이 기업들이 비자금 조성할 때 허위로 이렇게 그렇죠. 급여 작성해서 주고 이렇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수사가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NK는 어떤 회사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부산에 있는 대표적인 중견기업인데 10년 전에는 지금 상장까지 됐고요. 나름 이제 탄탄한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 만드는 데 필요한 이제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고, 뭐 찾아보니까 고압가스와 하수처리 설비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수처리 장치라고 배 안에 이제 뭐 물이 들어오면서 수중 생물과 미생물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이런 수중 생물하고 미생물을 제거하는 장치를 또 새롭게 개발해가지고 만들고 있다라고 소개가 돼 있습니다. 괜찮은 회사인 거죠. 예. 그런데 처음에 회사 측에서 이런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근무한다 외부에서 라고 했다가
말을 또 바꿨죠. 그렇죠. 이제 해명을 한다고는 했는데 처음에는 뭐 꼭 회사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번역 등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를 하는 건 맞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제보자가 이제 반박을 한 거죠. 뭐 자재물류팀 소속일 때는 재택근무라는 게 어디 있느냐. 물류를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이제 그게 그 지금 회사 측의 그 변명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박윤소 회장 시아버지죠. 아들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회사가 앞서 언급한 해명 2개는 거짓말이다. 그렇죠.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김무성 의원은 딸이 이 허위로 취업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뭐 몰랐을 수도 있겠죠. 출가 외인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딸이 그런 말을 누가 씁니까 요즘에? 요즘은 아들보다 딸을 더 이뻐하기 때문에. 김무성 의원의 뜻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출가 외인이니까 나는 잘 몰랐다라고 한 거겠죠. 예전에 한번 무리를 일으켰던 사위 마약 투약 사건. 둘째 사위죠. 이 딸은 아니죠. 둘째 사위고 둘째 딸이고 이번에는 큰딸. 큰딸이고. 네. 그래요. 그래서 김무성스러운 가족이라는 말도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큰딸에 대한 의혹이 5년 동안 있었는데 5년 동안 잠잠하다가 지금 보도된 것은 이 정치적으로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자유한국당이 개파 싸움 치열하게 하는데 거기서 나온 거 아니냐. 또 이런 음모론이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한 사실의 제보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구체적인 것도 있고요. 약간 감정적인 부분, 조금 원한이 서린 그런 듯한 감정적 제보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 감정적 제보가 회사에 의한 것인지, 그러니까 NK 박윤소 회장에 대한 것 때문에 제보를 한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김무성 의원의 개파 갈등 과정에서 누군가 제보를 한 건지, 요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군가 감정적으로 되게 안 좋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이제 김무성 의원에 대한 반발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을 테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정말 부산에서는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던 김무성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과거에 뭐 일부에 알려졌을 거라도 크게 이렇게 소문이 나거나 하진 않았을 텐데 아무래도 좀 이제 김무성 의원의 영향력이 조금씩 이제 부산에서 특히 지역 정가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가만히 잠복해 있던 소문들도 이제 다시 불거지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굉장히 이런 일들이 특히 이제 PK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관련된 의원들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팟빵 앱으로 K2K2님. 와, 더운 날 지금까지 아둥거리며 일하고 퇴근하는데 이런 뉴스 들으니 허무하네요. 이렇게. 그렇죠. 땀 흘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경찰 수사가 들어갔고, 회사가 인정했으니까요. 네.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관련된 부분으로 수사는 받게 될 거고요. 근데 사실상 아까 저희들이 언급은 했지만 이 금액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배임보다는 회사가 다른 쪽으로 다른 행태로 뭐 비자금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금원들을 또 불법으로 유용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더 있을 것 같고요. 지역 업체고 또 탄탄한 중견 기업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또 큰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 금액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또 불법성이 확인이 되면 그런 부분도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무고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했다고요.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일단 뭐 그 무고죄 관련해서 법을 특별하게 제정을 해서 좀 처벌을 좀 해달라는 청원들이 들어오니까 예. 사실상 일반법이 있는데 특별법을 다시 제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가해자들에게 더 엄중한 처벌 그러니까 형량을 실제화하는 게 더 타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뭐 이거는 요즘에 아마 뭐 젠더 문제, 뭐 이런 남성 혐오 이런 걸로 논란이 되면서 아마 나온 청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나라 무고죄 형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지금 저희도 그렇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꽤 높은 편인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돼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높은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 체감하기에는 너무 낮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저도 변호사의 입장이지만 무고죄로 예를 들면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거의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피고소인의 위하 효과가 없습니다. 겁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기소가 되더라도 실제로 뭐 실형이 나온다거나 아까 말한 대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준하는 정도의 징역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벌금형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원 올리는 분도 거기 동조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체감상 형벌이 세지 않다고 느끼니까 특별법까지 만들어달라고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법이 있는데 굳이 특별법을 제정하다기보다는 수사기관이 조금 더 뭐 예를 들면 구형 자체를 또 높인다든지 아니면 재판부도 사실상 무고죄 가해자에 대해서 그런 죄질이 안 좋다고 하면 실형을 내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도 충분히 이 정도의 그 문제는 개선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진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7시 정각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